문명도 없던 시대, 집도 농경도 없던 땅에서 인류 최초급 집단 학살 현장이 발견됩니다. 1만 년 전 아프리카 케냐 나타루크 호숫가에서요. 그곳에는 남자, 여자, 아이, 임신한 여성까지 포함해서 27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들은 전부 몰살당합니다. 더 이상한 건 이 시신들을 아무도 묻어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쓰러진 그대로 방치된 채 1만 년이 지나서야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거죠. 문명이 시작되기도 전에 인류는 이미 서로를 죽이고 있었던 걸까요? 그날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의 나타루크는 모래와 바람만 부는 황량한 사막입니다. 하지만 1만 년 전 이곳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투르카나 호수 수위가 지금보다 훨씬 높았고 수평선 끝까지 물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넓은 모래사장이 호숫가를 따라 이어졌고 얕은 물에는 물고기가 넘쳐났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주변에서 수많은 동물뼈를 발견했습니다. 대형 초식동물, 포식자, 각종 야생동물이 뒤섞여 있었죠. 수렵 채집인들에게 이곳은 말 그대로 최적의 정착지였습니다. 풍부한 물, 물고기, 사냥감, 채집 가능한 식물까지 모두 갖춘 땅이었으니까요. 문제는 이런 땅을 탐낸 집단이 한 부족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당시 동아프리카는 지금보다 훨씬 습했고 녹색 사바나가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투르카나 호수는 더 넓은 지역을 적시고 있었고 그 주변에는 여러 집단들이 모여들었을 겁니다. 물고기를 잡고 조개를 주워 먹고 동물을 사냥하고 식물을 채집하며 살 수 있는 곳이었으니까요. 이 사람들은 이미 꽤 발전된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토기를 만들어 식량을 저장했고 석기 도구를 제작해 사냥과 가공에 사용했습니다. 어떤 식물이 먹을 수 있는지, 어떤 동물을 어떤 방식으로 사냥해야 하는지, 도구를 어떻게 만들고 다루어야 하는지 모두 알고 있어야 했죠.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삶이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복잡한 지식 체계가 필요했던 겁니다. 2012년 연구팀이 인 아프리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 지역을 발굴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200m에서 100m 범위의 현장에서 27명의 유골이 발견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흔한 고대 유적지처럼 보였습니다. 뼈들이 표면 가까이에 흩어져 있었고 일부는 퇴적물에 묻혀 있었죠. 그런데 첫 번째 두개골이 모습을 드러나자 분위기가 바로 달라집니다. 연구자들은 즉시 이게 평화로운 매장이 아니라는 걸 직감합니다. 시신의 자세도 두개골의 손상도 어느 것 하나 자연스러운 죽음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사람 뼈가 있으니 무덤이겠지라는 관성대로 생각했습니다. 고고학에서 인간 유해는 보통 매장으로 간주되거든요. 하지만 뼈를 자세히 살펴보자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묻힌 게 아니라 죽은 그 자리 그대로 버려진 상태였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매장은 거의 모든 인간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기본 관습입니다. 죽은 자를 묻어주고 산 자를 위로하는 의례죠. 그런데 나타루크에서는 그런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시신들은 쓰러진 자세 그대로 남아 있었고 누구도 돌아와서 이들을 묻어주지 않았습니다. 이건 공격자들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고 이 지역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27구의 유골 중 10돌9가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남아 있었는데 그중 19에서 명확한 폭력 사망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야생동물에 물려 죽은 수준이 아니라 의도적인 살해를 보여주는 손상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두개골은 얼굴을 아래로 향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세척을 시작하자 끔찍한 상처가 드러납니다. 무겁고 날카로운 도구로 얼굴을 정면에서 강타당한 흔적이었습니다. 충격이 너무 강해서 두개골 한쪽은 안으로 깊게 함몰되었고 반대쪽은 바깥으로 터져 나가 있었습니다. 법의학 전문가들은 이런 부상은 즉사를 부르는 타격이라고 판단합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한 번만 맞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옆머리를 한 번 더 맞았고 그 결과 위턱은 밀려났는데 아래턱은 제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목뼈도 부러져 있었죠. 이건 단순히 상대를 제압하려는 폭력이 아니라 이미 죽었을 가능성이 높은 상대에게 계속해서 가해진 과도한 폭력이었습니다. 분노, 공포를 심으려는 본보기 무엇이었든 이 공격은 죽이면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시신은 호수 퇴적물 깊은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역시 얼굴이 아래를 향하고 있었죠. 뼈를 정리하던 연구진은 갈비뼈 사이에서 이상한 물체를 발견합니다. 부싯돌로 만든 화살촉이 그대로 박혀 있었습니다. 이 화살촉은 갈비뼈 사이를 통과해 내부 장기를 관통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정도 상처면 수분 안의 출혈과 내부 손상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발굴이 계속될수록 상황은 더 암울해졌습니다. 희생자 중에는 아이들도 있었고 임신 말기의 여성도 있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임신한 여성의 골반 구조를 분석한 결과 출산 직전 단계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뱃속의 태아까지 포함하면 실제 희생자는 28명인 셈입니다. 이건 단순한 충돌이나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라 집단 전체를 제거하려는 의도였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아이들 중 일부의 두개골은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돌도끼나 둔기에 의해 강하게 타격당한 흔적이었고 나이는 대략 5세에서 12세 사이로 추정됩니다. 더 기괴한 점은 일부 시신의 자세였습니다. 팔뼈가 등 뒤로 꺾인 채 발견된 유골들이 있었고 손목 부위에는 불규칙한 손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손이 묶인 상태로 살해당한 것처럼 보이는 구조였습니다. 만약 이 해석이 맞다면 일부 희생자들은 포로로 잡힌 뒤 처형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공격 당시 손을 묶어 저항하지 못하게 만든 다음 살해했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부족 간 전쟁의 초기 살해였을까요? 이 발견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랫동안 학자들은 전쟁은 정착 생활과 함께 시작됐다고 믿어왔습니다. 마을이 생기고 곡식을 저장하고 지켜야 할 영토와 곡물 창고가 생기면서 전쟁이 발생했다는 게 정설이었죠.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농경사회는 땅에 묶여있고 저장된 식량은 빼앗을 만한 가치가 있으며 영토와 수확물은 싸울 이유가 되는 자원이라는 겁니다. 실제 현존하는 몇몇 수렵채집 사회도 이 가설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칼라하리 사막의 산족, 아마존 일대 일부 부족들은 비교적 평화롭게 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개인 간 분쟁은 있지만 조직적인 집단 전쟁은 드물다는 식의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수렵채집인들은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기 때문에 고고학적 흔적이 잘 남지 않습니다. 집도 큰 마을도 무덤도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 수천 년 후에 그들의 흔적을 찾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수렵채집 사회는 평화롭다는 이미지가 오랫동안 유지됐던 겁니다. 나타루크의 학살은 이 전제를 정면으로 흔든 사건입니다. 연구를 이끈 고생물학자 마르타 라르는 이 사건이 단순한 난투가 아니라 자원 탈취 시도였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영토, 여성, 아이들, 토기에 저장된 식량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건 훗날 농경사회에서 정착촌을 공격하게 되는 이유와 거의 동일한 동기입니다. 나타루크 사람들은 토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뜻이 분명합니다. 식량 저장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물고기를 말리고 곡물을 모아두고 필요한 시기에 꺼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저장 식량은 약탈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자원이 됩니다. 게다가 호숫가라는 위치 자체도 전략적 자원입니다. 물고기, 사냥감이 모두 모이는 지점, 이런 곳을 차지하면 집단의 생존이 훨씬 쉬워집니다. 누군가는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 다른 집단을 통째로 지워버리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우연한 예외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다른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번엔 수단의 제벨 사바로 가보겠습니다. 여긴 나타루크보다 약 3000년 더 과거, 약 13,400년 전 이야기입니다. 1960년대 나일강 유역의 한 고대 매장지에서 61구의 유골이 발굴됩니다. 당시 연구자들은 그중 29에서 폭력 흔적을 확인했습니다. 이미 꽤 높은 비율이었죠. 하지만 2021년 프랑스 연구팀이 이 유골들을 현미경, 엑스레이, 3D 모델링으로 다시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훨씬 충격적이었습니다. 41구에서 부상 흔적이 발견된 겁니다. 과거에는 눈에 띄는 두개골 골절이나 큰 뼈의 손상만 기록했다면 이번에는 작은 뼈 하나, 표면의 미세한 흠집까지 모두 검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전에는 놓쳤던 수많은 공격 흔적들이 드러난 거죠. 대부분의 부상은 투사체 무기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뼈에는 돌 파편이나 화살촉 비슷한 것들이 박혀 있었습니다. 남성, 여성, 아이, 노인까지 예외 없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나타루크와 마찬가지로 누구도 안전하지 않았던 폭력의 패턴입니다. 하지만
제벨 사하바는 나타루크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긴 한 번에 일어난 학살이 아니라 반복되는 폭력이 일상처럼 이어졌던 현장이었습니다. 한 남성의 팔뼈에서는 서로 다른 시기의 상처 3개가 발견됩니다. 가장 오래된 부상은 완전히 치유되어 뼈가 다시 붙어 있었고, 두 번째 상처는 치유 중이었으며 세 번째 상처가 치유 흔적 없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상처가 그의 목숨을 빼앗은 거죠. 한 여성의 두개골에서는 오래전에 생긴 함몰 골절이 발견되었는데 이미 치유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늑골에는 치유 과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새로운 손상이 있었고, 그게 치명적인 일격이었습니다. 이 말은 간단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 차례 공격을 당하고 살아남았다가 결국 또 다른 폭력 속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겁니다. 전쟁과 습격이 그들의 삶의 배경음처럼 깔려 있었던 거죠. 나일강 유역은 당시 여러 집단이 경쟁하던 지역이었을 겁니다. 강은 생명선이었고, 강가의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곧 생존과 직결됐습니다. 비옥한 땅, 이동과 교역의 경로까지 모두 집중된 장소였으니까요. 여기서 벌어진 폭력의 이유는 다양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집단의 습격, 노예화, 자원 탈취, 혹은 같은 집단 내부에서 지위와 여성, 식량을 둘러싼 갈등일 수도 있습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의문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심각한 부상을 입고도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출혈과 감염으로 즉시 죽지 않으면 몸은 생각보다 강하게 회복을 시작합니다. 부러진 뼈는 보통 6주에서 12주 사이에 다시 붓기 시작합니다. 완벽하게 원래대로 돌아가지는 않더라도 움직일 만큼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두개골 골절 역시 치명적이지 않으면 서서히 치유될 수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경험적으로 몇 가지 방법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처를 씻어내고 특정 식물이나 나무 껍질, 진흙, 꿀 같은 것을 발라 감염을 줄이려 했을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수렵채집 사회는 혼자서는 생존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부상당한 사람을 누군가가 먹여 살리고 지켜주고 일을 대신해줘야 합니다. 실제로 심각한 장애가 있었음에도 오래 살아남은 유골 사례들이 여러 유적지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즉, 폭력은 잔인했지만 동시에 이들은 서로를 돌봤습니다. 이 양면성이 바로 인간 사회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다른 사례를 짧게 보겠습니다. 시리아 유프라테스 강 동쪽 기슭의 텔 무레이빗입니다. 여기는 수렵채집에서 농경으로 넘어가는 과도기 정착지였습니다. 원형 집과 직사각형 구조물이 함께 발견되고 야생 곡물에서 재배 곡물로 넘어가는 흔적도 나오는 중요한 유적이죠. 1970년대에 발굴된 한 무덤에서는 특이한 매장이 확인됩니다. 두 원형 건물 사이에 돌길 아래에 묻힌 시신 위에서 곡물을 가는 갈돌이 함께 발견된 겁니다. 처음에는 이게 단순한 의뢰용 매장이라고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난 뒤 연구자들이 이 유골을 엑스레이와 CT, 3 모델링으로 다시 분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10번째 흉추 근처에서 이상한 손상이 발견됩니다. 부싯돌 화살촉이 척추에 박혀 있었던 겁니다. 촉은 약 18도 각도로 들어가 2.5cm 깊이까지 박혀 있었고 뼈에는 치유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맞았고 그 부상이 곧바로 치명적이었다는 뜻입니다. 화살의 각도를 역산해 보면 이 사람은 서 있거나 앉은 상태에서 뒤쪽 혹은 약간 위쪽에서 공격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냥 중 사고였을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를 향한 의도적인 공격이었을 수도 있죠. 텔 무레이빗에서는 다른 대규모 폭력의 흔적이 거의 없습니다. 방어벽도 없고 불탄 층도 없고 집단 무덤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예외적인 개인 사례에 가까운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수렵채집과 초기 농경이 섞여 있던 이 시기에도 인간 대 인간 폭력이 존재했다는 명확한 증거라는 점입니다. 나타루크의 집단 학살, 제벨 사하바의 반복되는 공격, 텔 무레이빗의 치명적인 화살 하나, 세 사례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농경이 완전히 정착하기 전의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도시도, 국가도, 군대도 없던 시기죠. 그런데도 인간은 이미 서로를 공격하고 죽이고 때로는 집단을 지워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쟁과 폭력은 인간 본성의 일부일까요? 잔인함은 사고가 아니라 진화 과정에서 사용된 도구였을까요?
일부 진화 생물학자들은 집단 간 폭력이 인류 진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외부에 적이 있을 때 내부 협력이 강화되고 더 응집력 있는 집단이 살아남았다는 이론입니다. 역설적으로 전쟁이 협력을 촉진했다는 겁니다. 나타루크에서 학살당한 사람들 역시 마지막 순간에 서로를 지키려 했을 겁니다. 아이들을 숨기고 서로를 방어하려 했겠죠. 하지만 공격자들이 더 많거나 더 강했습니다. 제벨 사하바에서 부상을 입고도 살아남았던 사람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회복했습니다. 음식을 가져다주고 사냥을 대신 나가고 위험을 대신 감수한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음 공격이 올 때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한편 나타루크를 습격한 공격자들 역시 자기 집단 안에서는 서로를 사랑하고 돌봤을 겁니다. 아이를 키우고 노인을 돌보고 아픈 사람을 챙겼겠죠. 하지만 집단 밖의 사람들에게는 무자비했습니다. 이 이중성은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가족과 친구에게는 친절하지만 경쟁자나 우리 편이 아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겐 냉혹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1만 년 전 나타루크 호숫가에서 제벨 사하바의 강변에서 텔 무레이빗의 정착지에서 벌어진 일들은 단순한 폭력 사건이 아니라 인간 본성에 대한 증언입니다. 인간은 끔찍한 학살을 저지를 수 있는 존재면서도 동시에 심각한 부상자를 끝까지 돌보는 존재입니다. 서로를 죽이기도 하고 서로를 살리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이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전쟁이 인간 본성의 일부일 수는 있지만 그게 우리가 택해야 할 유일한 선택지는 아닙니다. 협력과 공감도 똑같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제벨 사하바의 사람들이 반복된 폭력 속에서도 서로를 돌본 것처럼 텔 무레이빗 사람들이 누군가를 정성껏 매장해 준 것처럼 우리는 갈등 속에서도 인간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고학은 오래된 뼈와 돌을 파내는 학문 같지만 결국 묻는 질문은 늘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거기서 배울 것인가? 나타루크의 호숫가는 이제 사막이 되었고 제벨 사하바의 강변은 침식되어 사라져가고 텔 무레이빗의 집들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상처난 뼈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서로를 파괴할 수 있지만 동시에 서로를 지켜낼 수도 있는 존재라고.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결국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가 결정해야 한다고 말이죠.